트럼프의 한마디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을 갖고 있다.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검토. 그 문장을 본 순간 장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전쟁보다 무거웠습니다. 순간 일본의 대표는 펜을 놓았고 중국의 통역사는 번역을 멈췄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그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이 아닌 실력으로 세상을 설득한 단 하나의 국가. 바로 한국. 이제 세계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 시점 전 세계의 질서가 한국 그리고 경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5개국만의 특권이라고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질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백악관 브리핑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필리조선소에서 직접 만들라. 트럼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나토 군사자문위원으로 26년을 보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 계산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밤 10시 47분이었습니다. CNN 속보가 터졌죠. 화면 상단에 빨간 띠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트럼프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질문은 한반도 안보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뱉은 답변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직접 만들면 돼.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님, 그게 가능합니까? NPT 위반 아닙니까? 동맹국들과 협의하셨습니까? 트럼프는 손을 저었습니다. 여유로웠죠. 한국은 능력 있어. 원한다면 해. 우리가 막을 이유 없지.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전략 자산이죠. 한 나라의 주권 그 자체입니다. 엔진이 아니라 원자로가 돌아가죠. 연료 보급 없이 몇 달을 자망할 수 있습니다. 적이 찾을 수 없죠. 보이지 않는 억제력입니다. 영국도 미국 기술로 만듭니다. 프랑스도 미국 허가를 받았죠. 중국과 러시아만이 독자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직접 만들라는 겁니까? 저는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런던 국방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죠. 동료 제임스가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봤어? 지금 뭔 상황이야? 모르겠어. 다들 난리야. 이게 진짜야? 트럼프가 직접 말했어. 진짜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요?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죠.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르죠.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허가가 필요하죠.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냥 허락했다는 겁니까? BBC, 로이터,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 보유 가능성. 동북아 군비 경쟁 우려. 중국 반발 예상. 댓글란은 난리였죠. 누군가는 흥분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했어요. 뭔가 놓쳤습니다. 분명히 놓쳤죠. 트럼프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죠. 그가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이미 뭔가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협상이 있었다는 거죠.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책장으로 갔습니다. 파일을 꺼냈죠. 한미 협상 관련 자료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록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방위산업 협력, 기술 이전.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죠. 그런데 27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농축과 제철이 권한 확대에 관한 양국 간 협의 진행 중.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농축이 뭡니까? 우라늄을 고농축하는 겁니다. 제철이는요?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핵무기 제조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감시하죠. NPT의 핵심 조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권한을 확대받았다는 겁니까? 아니, 확대가 아닙니다. 이건 허가죠. 미국이 한국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민간 원전은 3에서 5%면 되죠. 하지만 핵잠은 2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농축 기술을 한국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결단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핵클럽에 초대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된 거죠. 왜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 때문이죠. 미국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스스로 방어해야 하죠. 해구산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질적 억제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입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보였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정말로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 국방아카이브로 향했습니다. 지하 3층 자료실이었죠. 과거 협정 문서들이 보관된 곳입니다. 저는 1970년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무궁화 계획. 박정희 시대의 비밀 핵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이 막았죠.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농축 실험, 제철이 연구, 해결료 주기 개발. 한국은 이미 그때 시도했던 겁니다. 50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미국의 허락을 받고요.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준비해왔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걸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농축과 제철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영국 원자력기술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켄트 외곽의 연구단지였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지하 2층 분석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라늄 농축 데이터를 요청했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천연 우라늄의 235동위원소 비율은 0.7%입니다. 민간 원전용으로 농축하면 3에서 5%가 되죠. 하지만 핵잠용 연료는 20%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잠수함은 90% 이상을 쓰죠.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돌려야 합니다. 무거운 238과 가벼운 235를 분리하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회전 속도가 분당 6만 회입니다. 초음속이죠. 온도는 영하 200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mm 오차도 용납되지 않죠. 기계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논문이 떴습니다. 2023년 발표된 자료였죠. 제목은 저온 고효율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효율 수치가 보였죠. 기존 서방 기술 대비 1.3배 향상. 에너지 소비는 15% 감소. 안정성 지수는 영국 해군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논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미소를 지었죠. 원심분리 원리는 가정용 세탁기의 탈수 과정과 유사하다. 세탁기라고요? 맞습니다. 세탁기죠.
빨래를 넣고 돌리면 물이 빠집니다. 저속, 중속, 고속. 속도가 빠를수록 물이 더 많이 빠지죠. 우라늄 농축도 똑같습니다. 천천히 돌리면 3%, 빠르게 돌리면 20%, 더 빠르게 돌리면 90%가 됩니다. 그런데 논문 마지막 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사시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농축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사시라고요? 빨리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요. 저는 장보고-III 잠수함 설계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디젤 잠수함이죠. 3,000톤급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죠. 3주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 추진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 농축 우라늄 기준, 연료 교체 주기는 10년입니다. 잠항 기간은 무제한이죠. 작전 반경은 태평양 전역을 커버합니다. 숫자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은 이미 설계를 끝냈습니다. 디젤 버전으로 시험을 마쳤죠. 이제 엔진만 바꾸면 됩니다. 디젤을 빼고 원자로를 넣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했죠. 쉬프랑급 잠수함이 그 예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기술도 설계도 인력도 시설도. 이제 미국의 허가만 있으면 됐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 허가를 준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억제력이었죠. 한국은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는 거죠. 북한의 핵, 중국의 해군, 러시아의 잠수함. 그 모든 위협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찾을 수 없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반격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켄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죠. 하지만 평화는 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힘에서 옵니다. 균형에서 오죠. 그리고 한국은 그 균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죠.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은 차갑고 맑았죠.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방부 면담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과거 해전 기록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대까지 모든 잠수함 관련 전투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인류는 단 한 번도 물속에서 전투를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잠수함은 수면 함정을 공격했습니다. 상선을 격침시켰죠. 하지만 잠수함끼리 맞붙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바다는 너무 넓고 깊었습니다. 소나가 있지만 한계가 명확했죠. 수온과 염도, 해류의 변화가 모든 신호를 왜곡시켰습니다. 잠수함은 그 혼돈 속에 숨었습니다. 조용히, 깊숙이, 완벽하게요. 그래서 잠수함은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언제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공포는 불확실성에서 태어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 불확실성을 극대화한 무기였죠. 디젤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죠. 스노클을 올리고 디젤 엔진을 가동합니다. 그 순간 들킵니다. 위성이 포착하죠. 레이더가 신호를 잡습니다. 하지만 핵추진은 다릅니다. 원자로가 무한한 전력을 만들어내죠. 그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산소가 나옵니다. 승조원들이 숨 쉴 공기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겁니다. 올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도 가능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엔진이 아니라 원자로가 달려있다는 것. 그 단순한 차이가 전략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오전 10시 저는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가 저를 지하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죠. 방은 어두웠습니다. 대형 스크린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장보고--III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된 잠수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3,000톤급, 전장 83m, 폭 9m. 검은 선체가 물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죠. 소리가 없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치력 프로펠러와 펌프제 추진 방식이 적용됐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음향 신호는 일본의 소류급보다 낮다고 했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그 소류급보다 더 조용하다는 겁니까? 화면 속 잠수함이 깊이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m, 300m, 400m. 수심 개가 올라갔죠. 그리고 특정 깊이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최소 모드로 전환됐다는 자막이 떴죠. 고스트 모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72시간 대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72시간이라는 건 3일입니다. 3일 동안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바닷속 유령이 되는 겁니다.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납축전지보다 용량이 2배, 충전 속도는 3배였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과 LG가 만든 배터리 기술이 군사무기로 이어진 거였죠.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죠.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파도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파했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죠. 검은 선체가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함교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무섭도록 아름다웠죠. 이건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결의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의지가 금속으로 구현된 거였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잠수함에 만약 핵추진 엔진이 탑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해집니다. 작전 반경은 태평양 전역을 커버하게 되죠. 연료 교체 주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설계도 완성했고 시제품도 만들었죠. 이제 엔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디젤을 빼고 원자로를 넣는 거였죠. 모듈화 설계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로 불빛이 반짝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다 깊숙한 곳에서 침묵 속에 숨어있는 힘이 지키고 있다는 걸요. 잠수함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였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이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는 걸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억제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배운 생존의 철학이었죠. 11월 5일,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산하특수시설이었습니다. 국방부 차량이 저를 태우고 남쪽으로 1시간을 달렸죠. 산길을 올라가자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게이트가 나타났습니다. 통제구역 허가된 인원만 출입 가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경비병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게이트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절제된 조명 아래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죠. 회의실에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김진우입니다. 장보고-III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핵 추진 시스템 계략도를 띄웠습니다. 우리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약속이라고요? 김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NPT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죠. 다만 자국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중국의 확장,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억제력이라고 했습니다. 김 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연구소 내부 시설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원심 분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여주고 있었죠. 자신감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속보들이었습니다. 한국 핵기술, 무기 전용 가능성 우려. 서방 전문가들, 한국 농축시설 투명성 의문. 중국, 한국 핵잠 추진에 강력 반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전이 시작됐구나 싶었죠. 한국이 아무리 투명하게 공개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겁니다. 그게 국제 정치였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이면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혼자였습니다. 미국은 허락했지만 적극적으로 편들지 않았죠. 유럽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습니다. 그 모든 시선과 압박 속에서 한국은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진우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기술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세계가 그 약속을 믿어줄까요?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런던 연구소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어떠냐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겠다고요. 제 눈으로 직접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11월 7일 새벽, 저는 다시 그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참관이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극한 테스트였죠. 김진우 박사가 직접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앙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챔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배터리는 장보고-III에 실제로 탑재될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용량은 기존의 2배, 충전 속도는 3배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배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챔버 내부의 배터리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섭씨 100도, 300도, 500도. 계속 올라갔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배터리 표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700도, 900도, 1000도. 배터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압 변화가 없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1000도는 쇳물이 녹는 온도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특수 세라믹 코팅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했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배터리는 멀쩡했습니다. 모니터에 효율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대비 1.3배, 미국 대비 1.1배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건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였습니다. 오후에 다음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연료봉 교체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실험장에는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었죠. 수온은 섭씨 60도, 실제 원자로 냉각수 온도를 재현한 거였습니다. 수조 안에는 모형 연료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하게 움직이며 연료봉을 천천히 빼내기 시작했죠. 1mm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로봇팔이 완벽한 정밀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B-, B-,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상이라는 경고가 떴죠.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0도, 80도, 90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하지만 원격 제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보호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수조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밸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렸죠. 김 박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밸브를 계속 돌렸습니다. 완전히 잠글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았죠.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수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김 박사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화상이었죠. 심각해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저는 한 나라의 정신을 봤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지켜내려는 사람의 의지였죠.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작업이었죠. 그들은 계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실험실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죠. 한국은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의심과 압박 속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완벽한 데이터로, 투명한 과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하는 사람들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기술에 감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한 거였죠. 그들의 눈빛, 그들의 손, 그들의 결의의 말입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더 완벽했던 건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은 숫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말했죠. 그 한 사람의 손끝이 국가의 방향을 증명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컨벤션홀에서 국제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초청장이 발송된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유럽 안보기구에서 전문가들이 날아왔죠. 표면적인 주제는 동북아 해양 안보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의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걸요.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나토 출신 군사전략가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제 관점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부터 냉랭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미국 측 수석 대표는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3명이었습니다. 모두 방위성 소속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그들도 회의적인 눈빛이었죠.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김진우 박사가 나왔습니다. 김 박사의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개회사를 마치자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농축 기술 보유가 영내 안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죠. NPT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농축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 무기로 전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죠. 주변국들이 불안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핵 추진 기술은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죠. 한국이 정말 평화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측을 향했죠. 압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죠. 한국은 위험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지난 일주일간 제게 보여준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투명한 시설, 완벽한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하는 사람들을요. 그들은 숫자와 조약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죠. 김진우 박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지키는 겁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라고 했죠. 중국의 해군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실질적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매일 위협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실함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균형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김 박사가 앉았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죠.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절규였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저의 싸움이기도 하다고요. 저는 증인입니다. 진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더 에식스 어브 디터런스 한국의 길. 억제의 윤리 한국이 가는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투명한 시설, 완벽한 데이터,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김진우 박사의 화상 입은 손을요. 이건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생존을 위한 철학이라고 썼죠. 한국은 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을 두려워했지만 한국은 그 핵을 다스렸습니다. 이건 억제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었죠. 저는 한 나라의 방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중립을 버렸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위협이 아니다.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다. 11월 15일 새벽 2시 38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연구소였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했죠. 북태평양 상공에서 미확인 미사일 궤적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우고 있었죠. 한반도 인근 미확인 미사일 발사 감지.
화면에는 긴급 뉴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레이더 신호를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발사 지점은 북한 동해안 인근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를 비상 대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인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난리였는데 정작 한국이 조용했죠. 청와대에서 아무 발표도 없었습니다. 국가안보실도 침묵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정상입니까? 자국 인근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우 박사에게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습니다. 톰슨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뉴스를 켰습니다. BBC, 로이터,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새벽 3시 12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군사위성이 뭔가를 포착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북태평양 해상, 정확한 좌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동해 인근이라고 했죠. 수면에 미세한 파문이 관측됐다고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미약한 신호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위성 이미지가 떴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보였죠. 수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대형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별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나라 것인지 알 수 없었죠. 미 해군 제7함대가 소나를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음향 신호를 분석 중이라고 했죠. 일본 해상자위대도 P-3 초계기를 급파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 정체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새벽 3시 47분 미 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확인 잠수함 탐지. 식별 부호 K-SSX. K-SSX. 한국 잠수함 미확인 호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CNN이 긴급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한국 잠수함, 태평양에 조용히 나타나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하는 억제력, 수면 위로.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될걸요. 아니, 어쩌면 미사일은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허위 신호였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준 겁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그들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도 않았죠. 단지 존재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조용히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계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말하고 싶었던 걸 알아들었죠. 우리는 여기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새벽 5시 백악관이 논평을 냈습니다.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영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침묵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죠.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걸요.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쏘지도 않았죠. 대신 바다를 움직였습니다. 한 척의 잠수함으로 세계의 전략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목격했습니다. 억제의 기술이 평화의 언어가 되는 순간을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순간을요. 그날 침묵이 폭발했습니다. 11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뉴욕 본부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죠. 한국 대표도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북태평양 잠수함 출현 사건이었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미 대표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떠한 위협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도 동의했습니다. 표결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 한 문장이 기록됐습니다. K-디터런스 독트린 한국식 억제 이론을 영내 안보 메커니즘으로 인정함. 한국의 억제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11월 21일, 저는 런던 국제안보포럼 연단에 섰습니다. 기조연설자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럽 전역에 배포된 뒤였죠.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군 장성들, 외교관들, 학자들이었습니다. 고요한 균형. 한국이 힘을 재정의한 방법. 제 발표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투명한 연구소, 완벽한 데이터, 헌신하는 사람들을요. 김진우 박사의 화상 입은 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태평양에 조용히 나타난 잠수함을 이야기했죠. 그들은 핵을 통제했습니다. 공포를 다스렸습니다. 기술을 윤리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힘을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힘은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결국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12월 3일,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초청했죠.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로 향했습니다. 군용 부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장보고 -III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거대했습니다. 무섭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우리는 함께 잠수함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박사님, 이 잠수함은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죠.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금속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걸요. 한 나라의 결의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의지였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힘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한국은 핵을 무기에서 철학으로 바꿨다. 21세기 억제의 중심은 워싱턴도 런던도 아닌 서울이다. 저는 평생 전쟁을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은 파괴가 아닌 억제였습니다. 지배가 아닌 균형이었죠. 저는 그날 한 척의 잠수함이 바다를 넘어 인간의 철학을 바꾸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힘을 드러내는 나라가 아니라 힘을 지켜내는 나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바다는 다시 균형을 되찾았습니다.